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인데요. 가을의 시작이 전혀 실감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요즘 이런 폭염 속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91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마지막 주에 464명으로 최근 4주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들도 늘면서 진단 키트의 가격도 몇 배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라서 그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아직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휴가철이나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족구병, 백일해, 폐렴 같은 감염병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름을 잘 극복하다 보면 아직은 멀기만 해 보이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죠. 8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대화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올여름 폭염에 벌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쏘임 환자가 늘고 있고요.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119에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꿀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제거하고 집에서 소독만 잘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벌에 쏘인다면 응급조치 후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독의 양이 많을 경우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벌쏘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이 벌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지금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농축산물 생산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폭염에 취약한 게 고랭지 배추이고, 그리고 축산 쪽에서는 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수급까지 이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는 내용을 보면 특히 배추 작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게 고랭지 배추가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장된 봄배추에 더해서 이제 태백이나 평창, 강릉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고랭지 배추, 이걸 여름 배추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배추가 이제 출하가 진행이 되는데,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폭염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부터 출하되는 물량의 작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수급 차원에서까지 지금 상황을 크게 우려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대로라면 크게 수급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도 된다는 건가요? 일단 이제 9월까지 시장에 출하되는 노지 봄배추 저장 물량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5에서 15% 정도 가량 많을 것이라는 게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이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 봄배추 저장 물량을 계속 시장에 방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도매 가격도 큰 변동 없이 보합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정보도 좀 알려주시죠. 어제입니다. 이게 6일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10kg 한망 가격 상품 기준인데요. 평균 12,430원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전 7일 평균 12,472원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하는 소비지 가격도 있는데 이 5일 기준으로 포기당 5,311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전 7일과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높았던 게 7월 26일이었는데 이때가 5,556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지금은 한 245원가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배추를 구매하시다가 도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매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접하신다고 하면 방금 전해드린 내용을 한번 좀 되물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추후에 가격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당분간은 지금과 비슷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농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폭염, 폭우입니다. 이게 꼭 폭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면 그리고 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배추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서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배추의 속, 그러니까 안쪽 노란 부분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일명 시장에서는 꿀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농민들의 우려도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축 폐사 뉴스도 많이 보이던데요. 어떤가요? 농식품부가 8월 2일자로 집계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이게 25만 7천 마리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 보면은 닭이 23만 4천 마리, 그리고 돼지가 2만 1,600마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가축이 이렇게 더위로 죽는다는 게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 수급 차원에서만 놓고 볼 때는 또 크게 우려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언뜻 보기에는 폐사한 마리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이게 닭은 사용 마리수가 2억 150만 마리, 그리고 돼지는 1,106만 마리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통계청이 지난 2분기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와 비교해보면은 닭은 전체 마리수의 0.1% 정도, 돼지는 0.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에 우려를 끼칠 수준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6일자 폐사 가축 마리수를 보면은 닭이 27만 7천 마리, 돼지가 2만 6천 마리로 총 30만 3천 마리를 기록하면서 2일 집계치보다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다의 수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서해와 동해에 고수온 특보가 발령이 됐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축 폐수 건수도 전해드렸는데 양식장에서도 13,000마리 정도가 폐사한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5일자로 14시부로 서해 중남부 연안에 대해서는 고수온 경보를, 그리고 또 충남 가루리만은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발령된 특보 상황을 좀 보면은 천수만하고 한평만, 그리고 도안만, 등량만, 그리고 여자만과 제주도 인근 전역 해역에는 최고 단계인 고수온 경보가 발령돼 있고요. 동해안 전체에는 고수온 예비 특보가 지금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빈산소수계라는 것도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낯설거든요. 이게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 를 조금 어렵게 한자로 부르는 말인데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용존산소의 농도가 리터당 3mg 이하가 되는 물덩어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이제 바닷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만의 안쪽, 그러니까 내만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천수만 북부해역 저층에서 용존산소 농도가 1.99mg인 빈산소 수계가 관측이 된 겁니다. 축산과학원의 지도 자료를 이렇게 좀 보면 천수만 제일 북쪽인 창리포구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북미양 쪽으로 이렇게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식 수산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폭염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뉴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는 평소에 외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별로 공을 잘 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의 말을 흘려 듣고요. 회사에서는 동료의 제안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고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내 얘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상대는 공감해달라고 하는데 훈수만 두고 아는 척만 하다가 대화를 망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찰스 두히그의 대화의 힘을 함께 읽으면서 소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과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책을 쓴 저자죠. 찰스 두히그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분인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습관의 힘이란 책 혹시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국내에서 한 50만 부 정도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부 정도 팔린 책이라서 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전 세계 독자들한테 이제 습관의 중요성을 강렬하게 좀 심어준 21세기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보다 보니까 습관의 책 뭐 최고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 오늘 소개드릴 책 대화의 힘은 바로 이 습관의 힘을 쓴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자는 누구냐? 찰스 두히그는 이제 미국을 대표한 저널리스트이고 뭐 논픽션 작가인데 학력이 재밌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는 역사학을 공부하고요. 하버드에서는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분야가 좀 다양하죠. 예. 2006년부터 이제 뉴욕타임즈에 몸을 담았고 현재는 뉴요커에서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 분이신데 2008년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를 심층 분석해서 이제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었고 2012년에는 이제 애플을 비롯한 기업의 비윤리성을 취재를 해가지고 퓰리처상을 마침내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습관의 힘의 저자가 쓴 책이라면 더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화의 힘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이 이제 영문 제목이 슈퍼 커뮤니케이터, 월등한 뭐 소통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출판사에서는 이제 저자의 전작이 습관의 힘이다 보니까 이 라임을 좀 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목을 대화의 힘이라고 대화의 힘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가 2016년에 쓴 책도 뭐 1등의 습관에서 습관 분야의 좀 전문가로 좀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소통과 관련된 책을 이제 8년 만에 내놨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전작에서도 이제 습관의 메커니즘을 자기가 풀기 위해서 스스로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실험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뭐 탁월한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들의 능력들을 이제 좀 낱낱이 좀 해부를 합니다. 기자근성이 나오는 거군요. 예, 이제 취재한 대상들을 보면 네. 이제 백신 반대주의자들 많잖아요. 백신 반대주의자를 설득하는 의사들,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어떤 화법을 쓰는지, 네. 또 스파이를 포섭하려고 하는 CIA 요원, 이게 또 관심 가죠. 예. 또 몇 마디 질문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이제 배심원들, 미국에는 재판이 이제 배심원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슈퍼 커뮤니케이터인지 이제 밝혀내는데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이 좀 매일 사용하는 이제 대화라는 무기. 그 무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을 바꾸어내는지를 이제 이 책에서 낱낱이 잘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 보시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해봤습니다. 대화가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습관에 대한 글을 쓰던 저자가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던 짓을 하는 데는 반드시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책 쓰겠다 결심한 게 자기 자신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좀 곤혹을 치른 일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비교적으로 복잡한 연구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좀 돼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하던 일이니까. 그래도 뭐 관리 분야 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 윗사람하고 또 일해본 경험도 있고 뭐 또 자기가 하버드 MBA 출신이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뭐 웬만큼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게다가 이제 자기가 저널리스트라는 이제 원래 소통 관련된 직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일을 맡았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이 일을 하면서 상당하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당히. 상당하게 뭐 일정을 세우고 뭐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소통입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다가 하루는 동료가 와가지고요 저자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안이 무시되고 있고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있나? 해서 이제 대책을 제시를 합니다. 당신이 그럼 직접 한번 회의를 주관해 보는 건 어떻겠냐? 아니면은 각자 임무를 좀 명시한 조직도 같은 것들을 붙여놓는 방법도 이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제시했더니 그래서 불만을 제기한 동료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는 무슨 이야기라고 좀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저 일터에서 좀 서로 좀 존중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제 구체적인 뭐 해결책들만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해달라는 말은 듣지는 않고 어줍지 않은 해결책만 계속 제시를 하니까 갈등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동료의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군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은 부부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부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이거 뭐 공감하시는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네. 건데 저자도 이제 가족과 휴가를 가면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자는 여행 같은 데 가면 투덜투덜대면서 의뢰 불만을 좀 많이 제기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네. 여행 갔다가도 이번에도 뭐 호텔에서 예약 조건의 방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뭐 비행기 안에서 앞사람이 여자를 뒤로 제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했다면서 뭐 투덜투덜대면 아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야 기왕 여행 가는 건데 아주 좀 긍정적인 면에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떻겠냐. 맞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 했는데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내 편 좀 들어달라.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자기는 하는 건데 아내가 그걸 몰라주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건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제 충고만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기가 화가 내고 있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화낼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좋은데 자꾸 해결책만 제시를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뭐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랑도 소통하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바빠가지고 자녀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자녀들이 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빠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말 걸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쁘니까 근성근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자녀들이 금방 알아채거든요. 금방 하고 아빠가 바쁜가 보다 나랑 이야기하고 싫나 보대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돈 버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가족이랑 편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가족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작 중요한 게 뭐지? 가족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고 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저널리스트잖아요. 그게 다 작가인데 정작 자기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구나 동료들 말을 잘 듣지를 못하고 또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 파악하는데 실패하고요. 또 자기가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말할 때 내가 무슨 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원인이 뭔지 또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너무 답답해요. 딱 만나보면 5초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네. 통화였느냐 통화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결정 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에서 학자들이 소나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의 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주를 합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합주하다 보면은 단독으로 독주를 할 때도 있고 같이 연주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 연주단이 이제 각자 악보에 맞춰서 독주를 할 때는 서로 뇌의 활동이 서로 상이하게 되다가 합주 부분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뇌 안의 전기 펄스가 이제 동기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뇌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고 모든 연기들이 신체로도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호흡도 이제 비슷하게 하고요. 동공도 동시에 확장되고 뭐 심장도 비슷한 박자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또 악보가 달라지고 독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연주자인 애들이 또 동기화에서 벗어나게 되는. 오, 저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도 이게 이런 동기화 같은 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날 있었던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서 친구들 한 12명의 신경 활성화를 한번 또 측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외국에는 이런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자의 뇌랑 청자의 뇌가 이렇게 같이 모니터링 해봤을 때 얼마나 일치화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12명의 피실험자 중에서 유독 이제 화자랑 뇌가 동기화되는 정도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불러놓고 이야기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봤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조화라는 것들, 그 사람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 바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대화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 같고요.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양쪽의 뇌가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서로 동조화가 일어나면서 통하는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좀 동기화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마 많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은 이런 식의 동기화에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그렇겠죠. 이제 동조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가 뛰어난 이들이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가 봤더니 훨씬 더 능통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슈퍼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보면 조직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리더 자리를 자주 요구받는 분들 있잖아요. 또 조언이 내가 필요할 때 꼭 이 친구 찾아가야 돼. 이런 친구 있고요. 또 분위기 메이커, 모임 같은 데 보면 분위기 메이커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슈퍼 커뮤니케이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인데 네.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가 어떤 유형의 대화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 대화는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이성적으로 뭐 실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화. 의사결정하는데 뭐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이런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부 사이나 뭐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에 하는 것처럼 감정을 서로 소통하고 싶은 대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 너는 어디 속해 있어? 사회적 정체성을 묻는 대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분야가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떤 유형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알지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또 어떤 유형을 대화를 하고 나한테 걸어오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딴 얘기죠. 예. 상대가 이제 앞서처럼 이제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데 자기는 현실적인 대안만 계속 제시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불통이죠. 그렇죠. 뭐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고요. 또 네. 상대는 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짜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뒷담화만 하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 중에 퇴근하고 이제 배우자한테 가서 이런 상사 욕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부장님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사 욕을 하게 되면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그 맞장구를 좀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대놓고 이렇게 그러면 부장님한테 점심 한번 대접하는 거 어때? 이 실용적인 해법을 자꾸 제시를 하거든요. 나쁜 대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화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같이 공감 좀 네네.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의 분야가 달라지면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충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은 이제 지금 어떤 유형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금 감정적인가? 아니면 현실적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대화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회의 같은 데 참석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목적을 미리 한번 써봅니다. 그거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 가가지고 입만 들고 가서 이야기만 맞아요. 하다가 오는 경우들 많은데 내가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써보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이제 사전에 목표를 적은 경우에는 말싸움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대화를 원하는지 이미 쓰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말하는 목적들을 좀 더 귀 기울여서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쓰는 습관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적은 사람만 생존할 수 있다고. 적자. 그래서 잘 적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대화의 목적을 이렇게 적어본다고 쳐도 친구나 뭐 배우자와 얘기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배우자랑 이야기하면 적는 사람 없을 것 아마 같은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친구랑 뭐 통화하거나 배우자랑 이야기하면서 매번 대화의 목적을 이제 종이에 적을 필요 같은 것들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중요한 대화라면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건 한번 생각 정도는 해볼 수는 있잖아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전에 한번 정리하는 것들이 갈등을 많이 줄여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화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먼저 계속 말만 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꾸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이제 감정적인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나 사회의 주제에 대해서 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지 그 대화의 주제를 좀 곰곰이 들어봐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 보면 배우자 말은 안 듣고 자기 본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자기 말할 때 듣는 레벨로랑 듣는 회로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못 듣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 말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이라면 이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대화의 방향을 좀 일치시켜 나가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상대방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고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어야지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묻는 걸 좀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좀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물어야 되냐, 뭘 물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재미있는 연구를 합니다. 이제 단체 소개팅 이벤트에서 녹음된 거 있잖아요. 네. 그 수백 건의 대화를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대와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대답하는 성공적인 대화도 있고 야, 이런 사람 다시는 만나기 싫어 하는 실패한 대화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대화를 이제 서로 달리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성공적인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상대한테 필요한 목적, 신념, 감정을 드러내는 질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잘 던집니다. 그런데 실패한 대화들, 뭐 성공하지 못한 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더라도 좀 심도 있는 질문이 아니고 얕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상대방의 감정을 캐낼 수 있는 질문들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얕게 질문하거나 지 이야기만 계속하는 경우에는 데이트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예. 실험적으로 밝혀져 있는 이야기니까 네. 그쪽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체 소개팅 대화를 연구한 하버드 연구팀이 찾아낸 성과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대가 말하면 이제 잘 듣고 있는 거죠. 들어야지 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상대는 무슨 느낌을 갖냐면 이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상대한테 내 말에 대한 추가 질문.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서 상대방의 이야기 듣고 한 번 정도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물어봐 보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하고요. 저도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자님들의 인터뷰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한 말을 한번 요약해주고 다시 추가로 물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진짜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분이 좋아져요 또.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런 추가 질문을 하는 것들. 추가 질문하려면 근본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상무님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옵니다. 아니, 그런데 질문을 잘못했다가 상대방을 또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질문이라는 것들이 항상 상대방한테 뭘 물어보는 건데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한번 훅 들어가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질문 방식도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어볼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 계급하거나 계층을 분류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톤을 그러면서 자기가 딱 들어보면 이 친구가 나를 자꾸 분석하려고 드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디 사세요? 이 질문을 그냥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점이 좋아요? 부드럽게 약간 돌려서 바꿔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또 뭐 결혼을 하셨어요? 이 친구가 나 결혼한 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뭐 반대로 질문 살짝 바꿔서 가족들은 어떤 분이세요? 뭐 가족의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질문에도 약간의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화 중에 이제 상대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그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그걸 잘 듣고 있다는 확신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까 하면 일단 사람들이 상대한테 눈을 맞추고 네. 그다음에 상대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런 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대소통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자는 이거 대부분이 헛수고다. 음. 그런 거 잘 안 통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기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말에만 집중한답니다. 그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말하는 시선을 사람이. 맞추거나 끄덕끄덕하는 게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뭐 계속 드리는 말이지만 청자가 이제 화자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화자가 말을 끝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네. 상대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걸 보고 싶다면 하면 이제 일단 방금 상대가 한 말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되풀이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정리를 네, 좀 방금 하신 말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하신 말이 맞으시죠라고 하면 화자가 그거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에 이어서 이제 자기가 또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 날 관심이 되게 많네. 대화 주제에도 관심이 많네 생각하면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그 내용 나온 것들을 또 한 번 또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절차. 이거를 이제 저자는 뭐라고 보냐면 이해의 순환골이라고 합니다. 이해의 순환고리. 순환골이 계속 반복해서 네, 이렇게 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기계적으로. 또 책 읽고 나면 또 이렇게 교조적으로 따라가가지고 예. 반복하라 그랬더니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한 말을 내 머리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 어렸을 때 약간 책 읽고 나서서는 독후감 같은 느낌. 그렇죠. 그대로 뺏기면 표절이고요. 네. 내 생각을 좀 넣어서 쓰면 독후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면 상대도 만족을 하고 대화도 원활하게 좀 잘 진행되니까 이 이해의 순환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자, 은퇴 후에 부부 둘이서 사는 가구가 많잖아요. 어떤 네. 부분은 몇십 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또 어떤 부분은 삐걱거리다가 결국 불행해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이제 뭐 나름대로 썰들은 많은데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구가 참 많군요. 예, 미국에는 이거 별걸 다 연구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스코신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1000여 건이 넘는 이제 부부 인터뷰를 녹화를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녹화하다 보면 상당수의 부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결혼 생활, 성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다투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다투는 내용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부부들 왜 다투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두 가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발견한 건 뭐냐 그러면 모든 부부들이 다투더라고요. 모든 예. 빈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투지 않는 예. 부분은 거의 없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발견입니다. 네. 이 발견에 제가 또 무릎을 탁 쳤는데 다투는 게 당연하구나. 위대한 발견입니다. 네. 그래 두 번째 발견은 뭐냐 그러면 어떤 부분은 다퉈도 그 영향이 오래 가지 않는데 어떤 부분은 사소한 논쟁으로 고함을 지르다가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이제 행복한 부부,
후자는 이제 행복하지 않은 부부로 나누고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지? 그래서 연구자는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먼저 두 집단의 부부 싸움의 소재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들은 비교적으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하다가 뭐 휴가지 선택이나 이런 가벼운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거고, 불행한 부부들은 뭐 돈, 건강, 마약, 술 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가설 첫 번째 가설은 틀렸고, 기각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 양쪽 모두 이제 금전 문제 또 긴장하고 뭐 건강 문제가 있었고 어리석은 휴가 문제 이런 분쟁들을 겪었는데 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서로 의견들이 좀 어긋나면 좀 더 잘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가설,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어쩌면 그들은 싸우더라도 더 빨리 화해하거나 싸움이 금방 지루해질지 모른다 이런 가설들을 한번 세워봤는데 이번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야기도 그것도 아니에요. 네. 행복한 부부라고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더 뛰어난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결혼 생활을 구분하는 변수는 뭘까요? 행복하지 않던 부부싸움들을 잘 관찰해 보면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 내용보다는 주도권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유형의 부부를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 통제권을 두고 싸우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불행한 부부들을 관찰을 해보면 통제권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조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이거 막상하면 네가 어떻게 해? 네가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불행한 부부들이 대화를 하는 패턴이면, 행복한 부부는 주도권에 대한 열망은 다 있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 보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환경 또는 갈등 그 자체를 통제하려는 데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도권 싸움이 있더라도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나 그 목표 그걸 좀 조정하는 데 좀 집중을 할 때 좀 더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대화의 주제 부분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또 싸해질 때가 있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순간들을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주로 언젠가요? 전문용어로 갑분싸. 이야기하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거 보통 보면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그 전날 봤던 뭐 스포츠, 요즘 올림픽 같은 거 이야기하다 양궁이 어땠더라 이런 편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서로 하늘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경우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이것도 연구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 무엇이 이제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는지 또 반발을 일으키는지 자기 방어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한 가지 행동 패턴을 거기서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상대방을 특정한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화자가 이제 보통 이제 상대한테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집단과 청자들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화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넌 이렇잖아. 그리고 그냥 그렇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넌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나같이 속물이라는 걸 잘 알겠지. 이 말은 잘 들어보면 뭐예요? 네가 속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한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해버리는 이런 식의 대화를 쓰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특정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노스쿨에 안 다녀봤지? 그러니까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를 거야. 또 기분 나쁘죠. 듣고 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를 어떤 사회적 정체성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접적으로 또 표현될 때도 또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너야 공부를 잘해서 뭐 그 대학에 들어갔겠지만 너 같은 사람 중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들어간 경우도 있어. 네. 들으면 묘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야, 저희가 좀 계속해서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약간 줄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는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하고 싶으신지. 일단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들하고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한번 좀 모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 찰스 드위그는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자기가 망쳤던 대화들을 한번 적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자분들도 내가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내가 최근에 대화에 어떨 때 실패했는지 한번 좀 적어보신 다음에 이 책을 한번 듣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대화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73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와, 오늘 아침 이런 내용 너무 좋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3년 만난 남친. 만나면 제 얘기 잘 안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경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말벌입니다. 1144번 쓰시는 분 말벌. 듣기만 하다가 참여합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9806번 쓰시는 분 말벌 정답 보내주셨고요. 딸내미 출근시키고 저도 출근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13번 쓰시는 분도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